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마니아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K구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구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입찰에는 독일의 명품 자주포 PGH-2000과 티르키의 푸트나 이가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루마니아는 한국산 K구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도입한 무기 사업 중 최대 규모로 루마니아는 폴란드, 티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유럽의 6번째 K구자주포 도입국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은 최종 도입이 결정되자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한국 회사로부터 K구 썬더 곡사포 54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84대의 지원 차량과 17영발 이상의 155포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구경 대포는 단네발의 명중으로 경기장 크기의 지역을 파괴할 수 있으며 1분에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병 병력이 자주포가 아니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계약은 루마니아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18대의 K구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창원 공장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곡사포는 2년 반 후에 루마니아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다음 36대의 곡사포는 루마니아에서 조립될 예정입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K구 썬더는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주 다양한 기후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덥고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말이죠. 그리고 노르웨이, 인도 및 심지어 호주 및 크로아티아, 중동에서 혹독한 기후 조건들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유럽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전을 통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한국군과 한국 기업의 무기체계 개발 경험의 결실입니다. 또한 실제 전투에 사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구는 북한의 포격에 대응했습니다. K구 제작사는 10만 명이 넘는 직원과 6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구를 제작하는 한화는 한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루마니아가 K구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가장 놀라면서 큰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K구자주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연평도 해전에서 북한의 구식견인 곡사포에 의해 격파된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에 한국산 K구자주포를 배치하면서 자국이 세계 최고 자주포라고 떠벌린 PLG-5에 비하면 형편없다고 말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화군 사망은 아시아 최고라던 K구는 실전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긴 사거리와 고성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육문 가운데 절반이 파괴됐는데 그 산문을 파괴한 것은 구식견인 곡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K구를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기술과 민간 자동차 기술 생산 라인 등 많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K구의 성능이 우수해서 수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물을 줬기 때문에 수출이 성사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해전은 북한의 느닷없는 선제 공격으로 인해 K구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나긴 했지만 K구 자주포가 북측 도발 원점에 집중 사격을 해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탄착군 형상 분석 결과 사거리 공산 오차와 편의 공산 오차가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구 자주포는 불과 80여 발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해안포에 의해 10배의 위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K구 자주포에 이중 고폭탄이 장착되어 한 발의 포탄이 터지면 수십 발의 자탄이 함께 터져 실제로는 수천 발을 쏜 것과 맞먹는 타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미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구의 대응 포격 위력에 북한군은 큰 충격을 받아 서부 전선을 막고 있는 북사군단이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국인들은 K구 자주포가 실전에서 형편없는 자주포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사느냐고 이상해하며 이번에 루마니아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이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K구는 쉽게 터진다면서요? 감히 사려는 국가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해외의 그 무리들은 모두 문외한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이 미치고 팔았다고 외친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자주포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개당 거의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요점은 한국은 그 가격에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동생인 한국은 무기 판매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형인 러시아는 무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사업이 그렇게 좋은가? 한국 K9은 좋은 장비입니다. K9 미친 듯이 팔려요. 중국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K9 자주포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 뒤늦게서야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K9 자주포를 살해한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는 지난 5월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살해한다고 홍콩 언론이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베트남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을 칭찬하고 베트남 포병 사령관이 K9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중국 네티즌들은 베트남은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없고 해안에 포병만 배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K9는 엄격한 실용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 사업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K9이 실제로 이들 국가의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의 국제무역 주문도 유럽과 미국의 자주포 수출을 압도했습니다. 중국 말고 전 세계가 K9를 좋아하는데 일본도 스스로 못 만들면 K9를 샀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베트남은 해안에 K9를 배치해 중국의 해상 공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였는데 K9의 정확성과 위력에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K9 자주포를 배치한 인도나 구입하려는 베트남이 자신들과의 국경에 배치하려 하지만 중국산 PLG-5가 스펙상 월등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PLG-5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패한 자주포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미 중국군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약 2영여 문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PLG-5의 수량은 300여 문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PLG-5 이후 사실상 장거리 타격에서 자주포를 배제시켰고 현재는 자주포 대신 방사포를 다변화시켜 기존 자주포 부대를 방사포 부대로 개편시켰습니다. 중국은 80년대 서방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서방의 기술을 받아 PLG-45를 만들었습니다. PLG-45와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45문, 방글라데시, 알제리, 파키스탄에 수출 실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후 자신들의 기술로 만든 오형은 어떤 나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PLG-5 자주포의 사우디 수출 단가가 대당 740만 달러였다며 그 비싸다는 독일의 PGH-2000 자주포 500만 달러인데 이보다도 높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는 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에 폴란드가 끼어들어 제안했지만 초기 단계에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왜 국산 크랩 자주포를 더 생산하지 않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가 기술이 없어 조립만한 영국의 포탑과 한국의 차체를 결합해 만든 자주포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완성도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크랩 자주포가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산 PGH-2000을 운용해본 한 병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크랩은 미완성이고 잘못 생각한 매우 조잡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포탑과 차체와의 결합에서 불완전성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려 하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도입까지 확정되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찾는 자주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K 전차가 전통의 강호인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누르고 전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듯 K9 자주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에서 K9의 주행 훈련 영상이 공개돼 유럽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숲속에서 진흙탕이 된 길을 아무렇지 않게 돌파하는 모습이 찍혀 그 기동성에 각국 방산업 관계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에 유럽에서 자주 쓰이던 독일제 자주포에서도 흔히 볼 수 없었던 모습이어서죠. 이에 따라 이미 유저 쿨업까지 결성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그 위상이 높은 K9의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핀란드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핀란드 여군들이 어느 마을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여군들이 모는 병기가 다름 아닌 우리의 K9 자주포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 단순히 K9를 타고 시가지를 주행하는 모습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점검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부터 K9에 관심을 보이던 여러 유럽 국가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군들이 그들에게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K9를 능수능란하게 다뤄서입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K9 다루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유럽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핀란드가 있는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유럽 몇몇 국가들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병으로 징집될 수 있어서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에 과거부터 전투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덴마크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6년부터는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아직 이돌 나라와 달리 여성은 징병 대상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여성들이 앞다퉈 전시 대비 비상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여성 징병 실시 여부가 논의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은 사회적 환경상 군이나 무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도 조작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무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꼭 여군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징집병들의 현역 복무 기간이 길어야 1년 정도로 짧은 데다 그나마 징집하는 인원도 추첨을 통해 뽑는 경우가 많아 다루기 쉬운 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요. 그래서 다른 유명 자주포들에 비해 다루기 쉬운 K9이 이돌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미국의 M109나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이 아닌 K9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 두 자주포는 군에 있는 모든 병력이 전문 직업 군인인 모병제 국가에서 만들어졌기에 반년만 복무하고 집에 가는 핀란드 징집병들이 다룰 수 있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에 반해 K9는 역시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기에 징집병 위주인 핀란드군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핀란드는 2017년 중고 K9 48문을 도입한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K9를 구매해 온 건데요. 그렇지만 단순히 다루기만 쉽다고 핀란드가 K9를 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루기 쉽든 어렵든 병기인 이상 실제 전장에서 쓸모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법. 전장에서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핀란드가 K9를 선택한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영상이 지난달 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K9의 핀란드 현지 모델인 모카리 M56KARI가 숲에서 사격 훈련을 마친 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잘 보면 길바닥이 완전 진흙탕인 게 보이실 건데요. 하지만 K9는 그런 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유유히 카메라 앞을 지나갑니다. 어떤 기체는 촬영팀 보고 잘 찍으라는 듯 아예 진흙탕 위에서 후진하는 모습까지도 선보였죠. K9이 평탄한 지형이 아니라도 잘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상이라 할 수 있네요. 이 영상도 핀란드가 K9를 자국 주력 자주포로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핀란드는 지도를 보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듯 러시아처럼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봄이 되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눈이 녹으면서 길이 뻘밭같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악명 높은 러시아산 뻘밭만큼은 아니라도 기갑병기들이 기동하기에는 절대 좋은 환경은 아니지요.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도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병기를 고를 필요가 있는데요. K9는 방금 보신 것처럼 뻘밭에서도 후진 기동까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핀란드에 있어서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봄만 되면 들판이 뻘밭으로 변하는 우크라이나의 이웃나라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이것 때문에 K9를 대거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거라 할 수 있죠. 처음 K9를 들여온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5년 전인 2017년이라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살펴볼 수 있었던 핀란드와 달리 바로 옆에서 전쟁이 터져 급히 대응해야 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주저없이 K9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판저하우비츠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못 믿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개발국인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 판저하우비츠를 운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의 판저하우비츠를 지원해줬는데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에 따르면 자주포로서의 성능 자체는 좋지만 그것만 믿고 주력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판저하우비츠 중 일부는 인도 후 겨우 한 달 만에 사격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걸 틀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하루에 발사하는 포탄 양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진흙탕이라도 빠지면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장된 전자장비도 너무 예민해 습기나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 전용 커버를 군화에 씌우고 타야 하니 운용하는 병사들로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이전부터 판저하우비츠에 맞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경납고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천하의 판저 하우비치가 정작 실전에서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으니 그 꼴을 옆에서 지켜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당연히 K9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지요. K9은 판저 하우비치와 성능은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판저 하우비치가 지닌 단점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습기나 먼지에 좀 노출된다고 장비가 고장나지도 않고 그 때문에 별도 특수 시설이 있는 곳에만 보관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무게도 가볍고 기동성도 좋아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늪지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판저 하우비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K9 외에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무기 선택에 있어 가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 중 상당수가 만든 지 수십 년 된 무기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방산 선진국 무기들의 가격이 워낙 비싸서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K9은 독일 판저 하우비치의 절반 가격이다. 판저 하우비치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도 극복했으니 이들로서는 걸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같은 기간의 판저 하우비치는 10대도 인도받지 못하는데 K9은 수십 대도 아무렇지 않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빨리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큰 메리트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K9이 기존의 판저 하우비치를 대신할 유럽 자주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은 비단 유럽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거라 유럽 밖에서도 K9를 찾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2017년 K9 백문을 사갔던 인도는 작년에 K9 백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해 2028년 이전까지 인도받을 예정인데요. 인도는 단순히 K9를 사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조라와르 경전차를 자체 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K9의 자주포임에도 이를 바탕으로 경전차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K9의 기동성이 전 세계 자주포들을 통틀어서도 최상급임을 알 수 있죠. 인도는 이 조라와르 경전차의 사막 혹서 테스트를 지난달과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베트남도 지난달 포병 사령관이 직접 K9를 자국 제200 사포병여단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히며 K9 도입 사업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K9를 사가거나 사갈 예정이고 구매를 문의 중인 나라가 많아서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구매국들을 대상으로 한 K9 유저 클럽을 창설했는데요. 2022년 창설된 K9 유저 클럽은 올해 1월 루마니아도 가입하면서 현재까지 10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일을 맞은 K9 유저 클럽 행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예비부품 센터를 설립해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지원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K9 등 우리 무기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으니 앞으로도 K9는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 방산업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이 된 K9는 현재까지 10개 나라에 수출돼 총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포병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를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K9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한국 무기가 아닌 유럽산을 쓰자는 저격을 받는 등 견제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럽 여러 국가들은 K9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고 있지요. 우리도 이를 기회로 삼아 K9뿐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세계 시장에서 더욱 선전할 수 있게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텅 빈 어선들이 바다 한중간에서 연이어 폭파됩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불법 조업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포된 어선을 폭파시키는 장면으로 인도네시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등 인근 국가의 어선들을 폭파시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로로 적발된 외국 어선들을 납포해 재판을 한 뒤 불법이 확인되면 선박을 폭파한 후 수장시키고 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 만에 300척을 이렇게 수장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국가들은 많습니다. 반칙, 불법, 민폐. 아마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국가는 중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해공 어디든 민폐가 아닌 곳은 없지만 가장 신음하는 곳은 아마 바다일 겁니다.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 내에서 어선이나 어구를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해를 몰래 침범해 조업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죠. 당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황당한 일은 대부분 중국의 불법 조업선에 의해 벌어집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동중국해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까지 넘어가 불법으로 어류를 싹쓸이해가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특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배경이 된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은 에콰도르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왜냐면 중국의 불법 조업 선박들이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에서 수산 동식물을 싹 쓸어갔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중국과 에콰도르 사이에는 엄청난 외교 갈등이 불거졌죠. 어선 몇 척이 와서 수산물 좀 잡는다고 외교 갈등이라는 조금 과한 것 같지만 그 규모를 보면 대답이 됩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ODI 오버시즈 디벨로프먼트 인스터투트가 지난 2020년 무선교신 및 선박 등록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중국 국적의 어선 중 중국 외부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무려 17령척이니까요. 그중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이 갈라파고스로 달려가 싹쓸이 조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이미 갈라파고스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참다 못한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긴급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키토에서 비행기로 15형 KM을 날아오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직항으로 날아와도 좋기 수십 시간은 걸릴 이 거리를 지난 4월 24일 히안카를로 로프레도 지엔칼로 로프레이도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해경으로부터 3,000이람 양해를 받기 위한 목적인데요. 3,000이람은 1994년 건조된 설령 30년의 노후함으로 지난 4월 7일 부산 해경에서 퇴역식을 가졌습니다. 총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의 해상특수기동대원 9명을 포함한 38명의 해경이 승선할 수 있는 3,000이람은 1994년 3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부산 해경에 배속된 후 약 30년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 대북 제재, 선박, 동향 감시 등 해양 주권 수호를 비롯해 해상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제 올 10월 에콰도르로 건너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사실 3,000이람은 지난 30년간 굵직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 11명이 살해된 사건이 터졌을 때 출항해 범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조업하던 한국 선박 신평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납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3,000이람 등 국내 경비정 6척이 대치했고 결국 3,000이람이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해냈죠. 2019년에는 울산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동원돼 불길을 소화포로 완전히 진압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공짜로 주는 이 3,000이람을 받기 위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안에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방문하기 마련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특별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면 3,000이람은 에콰도르로 건너가 전함, 즉 전투에 투입될 선박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은 양여 전 3,000이람에 배치했던 발칸포를 모두 제거했고 에콰도르는 6개월 수리 기간 동안 무장을 포함한 기관 정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에콰도르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이었다면 에콰도르에서는 싸움을 담당하는 전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콰도르는 한국의 경비함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 오스카 에스트렐라 에콰도르 해군 군수사령관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방문은 한국이 2020년 무상 양해한 경비함정 2척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과 에콰도르는 해양경찰청에서 퇴역하는 300톤급 302함, 303함 등 경비함정 2척을 무상 양해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고 퇴역 후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건조되어 한국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선 나포 약 600척, 해난 구조 약 400척의 실적을 올리며 제주해역을 지켰는데 에콰도르의 사정을 딱히 여긴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양해하기로 했죠. 에콰도르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사 박물관이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배경이 된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고 있는데 최근 갈라파고스 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 8년 전 에콰도르 인근 해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 260척이 갑자기 출현했는데 처음 본 이들은
에콰도르에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불법 조업 선단, 2017년 갈라파고스 인근에서 체포된 중국 불법 조업선을 둘러본 에콰도르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선박에는 상어 600마리를 포함 희귀어류 300톤이 포획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선원들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한 후 중국 정부에 공식 항해 서한을 전달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눈여겨본 한국은 에콰도르를 외면하지 않고 퇴역을 앞둔 경비함정 2척을 흔쾌히 양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해에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쫓아내던 경비함이 태평양 바다에서도 중국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경비함정으로 한국이 에콰도르에 선뜻 2척을 양해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1950년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에콰도르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그 2년 전 안바토 지진이라는 끔찍한 재해를 겪었음에도 한국에 쌀 500톤을 흔쾌히 보내 큰 힘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미 300톤급 경비함정 2척을 무상으로 양해했음에도 왜 또 300톤급 경비함정까지 에콰도르에 또 양해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62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30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6년 앞당겨 달성했죠. 이에 2019년부터 제3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책을 세웠는데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 국가여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속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에콰도르였는데 에콰도르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남미 북서쪽에서 적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워야 정상일 것 같은 에콰도르는 사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 중 하나죠. 유엔이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콰도르는 미국 콜롬비아에 이은 세계 3대 약 단속국으로 경찰이 직접 가담하는 등 치안이 최악인데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대 389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에콰도르 전체 경제 규모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위 돈 좀 만져보려는 갱단이 에콰도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지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양지 경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 한국이 3,000이람을 무상으로 양해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이 에콰도르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받는 국가에서 지불한다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두고 고심하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인수 비용을 댈 수 있는 국가 중 한국과의 외교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두루 검토해 에콰도르가 최종 낙점된 겁니다. 특히 한국은 용도 폐기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해가 가능하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기도 했죠. 이번 3,000이람 양해는 해경은 물론 해군까지 포함해 한국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 해외에 양해되는 사례로 에콰도르가 이 선박을 운용하기 시작하면 주변국 중에서 가장 큰 전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한국이 옆나라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3,000이람을 양해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미 북서 지역에서는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 인접국인 페루가 즉시 나서 HD 현대중공업과 호위함 등 4척에 대해 총 4억 6억만 달러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임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발주한 군함은 400톤급 호위함으로 에콰도르에 준 3,000이람보다 400톤가량이 큽니다. 3,000이람을 건조한 것도 이번 페루가 호위함 발주를 맡긴 것도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페루가 에콰도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발주를 넣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한국에서는 경비함이었던 3,000이람은 에콰도르에서는 군함이 되는 만큼 어떤 무기가 탑재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한편 치안이 이렇게 불안한 에콰도르지만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상당히 친근합니다. 이런 관계는 에콰도르 일간지 에루니베르소 이엘 UNIVERSO에 실린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콰도르 인류학 박사 리차드 살라자르 메디나는 칼럼에서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쌀까지 보내줬던 나라인데 지금은 권위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1962년 수교 당시 두 국가의 출발선은 비슷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삼성, 기아, 현대, LG 등을 거론했죠. 이 나라는 1960년 초반에만 해도 당시 중남미 모든 국가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었다고 짚으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은 불안정한 농업에 국가 경제를 의존해야 했는데 당시 한국의 앞날은 암울했고 높은 문맹률이 국가의 걸림돌이었다고 평가했죠. 박사는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교육열이 있었고 에콰도르도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그가 양국의 관계가 친근하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에콰도르는 한국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2년 전 암바토 지진이라는 재앙을 겪었지만 불쌍한 한국을 위해 쌀 500톤을 보냈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 그리고 도와줬지만 지금은 어려운 국가들을 꾸준히 돕는 선함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하나오션이 호주의 군함 건조 기업 오스탈 인수를 위해 재시동을 건 가운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승인해 오스탈 인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엘라베마주에 조선소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군함 건조사로서 특히 3개의 동체를 가진 3동선 형태의 독특한 선체 구조를 가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일찌감치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하나오션은 오스탈의 현재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 제시했지만 오스탈이 이 제언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개입으로 하나오션이 다시 인수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회사 간 구체적인 인수 조건 협의도 조율 중이란 후문인데요. 하나오션은 왜 이토록 오스탈 인수에 공을 들이는 것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있어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막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하며 인정받은 하나그룹이 이번에 하나오션을 통해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첫째, 하나가 궁극적으로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의 마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탈은 인디펜던스급으로 알려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SCS를 건조하는 기업으로서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의 마로 시장 진출에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함정 정비 유지 보수의 마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일단 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78조 원에서 오는 2029년이면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니 세계 여러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따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에너지, 조선, 해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 융복합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가 미국 조선소 확보로 수주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형 차기 호위함 KDDX, 차기 이지스함 등 한국 해군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하나가 호주 기업 오스탈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투함을 K방산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선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하려 애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장벽 문제가 미국 존스법은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자국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스탈이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걸림돌이 일시에 제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끈질긴 구애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 미 국방부와 미국 규제당국도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에게 첨단 기술 분야의 동참을 원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온 조선사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인수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방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호주 정부도 사실상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주로서도 이미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 무인 잠수정, 수상정 설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오션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나쁠 리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에도 한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 설계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네이비시 GHOST의 첫 단계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하나오션은 함정 건조와 창정비 사업 수준은 물론 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아 해상 풍력과 플랜트 사업을 키워 총 1조 1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및 함정 건조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한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북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은 물론 잠수함 사업까지도 장악할 전망인데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 행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국산화는 70%에 불과하다. 잠수함 건조 역사도 일본보다 짧다. 리튬이온 건전지를 탑재한 실적이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승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는 없는 핵심 기술 이전 제한, 수직 발사 체계 기술 등을 갖춘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핵 기술이 뛰어난 국가인데 한국과 캐나다가 밀착하면 핵 추진 시스템까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로 인해서 적극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 핵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탑 기술을 가지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미국이 러시아 방어를 위해 캐나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캐나다와 한국이 잠수함 사업으로 밀착하면 어떡하느냐가 일본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낸 자국 기업들, 즉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잠수함 사업에 경험이 많은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에게 좀 더 치열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자국 조선사들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일본 조선사들이 이런 점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애가 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최근 한국 방산이 보여준 해외 수출 능력입니다. 사우디, UAE, 필리핀,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 한국 방산이 수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은 물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잠수함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수출 경험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노련한 사업 능력을 갖춘 한국이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적이 미미한 일본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열린 킬체인 핵심 전력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에 캐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했고 신체호함을 눈으로 본 캐나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인상을 말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신체호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고 공기 불효 추진 체계 AIP와 소음저 감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 전력 개발 및 증강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영내 파트너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략 잠수함 신체호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맥도널드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을 둘러본 소회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신형 잠수함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다. 한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의 동맹국이다. 한국의 친구들과 이번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캐나다 측에서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자 일본이 더욱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사는 바닷속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의 오르카호 RKA 프로젝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4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는 물론 폴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치맨을 수출한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오스탈이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미 해군과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하나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합해져 북미 잠수함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호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